안녕하십니까. 8교시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보존 방안 중 우리나라 생태계의 현황과 보존 방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생태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큼 저희는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삶의 터전인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3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작업을 하였고 자료 수집은 이영은 하구가, PPT 제작은 김시온 하구가, 발표는 저 김영석이 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생태계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크게 4가지의 대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생태계 산림의 식생을 알아보고, 두 번째, 이러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의 사용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 4번째,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산림의 식생입니다. 우선 식생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나타나는 식물 군락의 특징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그 지역의 기후 등 자연 조건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동식물상을 자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상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종의 풍부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땅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만큼 촘촘한 연결고리의 생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었는데 6.25 전쟁의 발발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벌채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가 되었습니다. 산림뿐만 아니라 호랑이를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길가에서 호랑이를 흔히 보았던 썰을 들 수가 있는데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호랑이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꾸준한 산림 녹화 작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산림이 다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급격한 경제성장과 각종 개발 행위들, 나아가 이런 행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다시 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현황을 보면 전 산림의 81.4%가 30년생 미만이고 1965년 이후 30년간 전체 산림 면적의 53.2%가 인위적으로 식재한 것,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초목을 심어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에 산림의 파괴와 무분별한 벌채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입증하는 입증 자료로 보여지고 따라서 우리나라 육상 생태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의 생태적 충실도가 매우 빈약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생물종의 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생물상은 매우 다양한 편이지만 척추동물과 현화식물, 즉 씨앗으로 번식하는 고등식물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기재된 동물은 18,000여 종이고 식물은 8,000여 종, 어류가 900여 종, 양서류, 파충류 40여 종, 포유동물 100여 종, 곤충 11,000여 종입니다. 더 미세하게 들어가서 세균 같은 균류 1,600여 종, 단세포 생물을 의미하는 원생생물 700여 종, 원시적인 세포핵을 지닌 원핵 생물 1,100여 종이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나라의 생태계 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주제인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인들에는 크게 도시화와 토지 이용의 증대, 댐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및 위락지의 개발, 골프장의 건설, 대규모 간척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화와 토지 이용의 증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2015년 기준 10만 295제곱킬로미터이며 용도지역, 다시 말해 효율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지역의 총 면적은 10만 6,24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이 국토 면적보다 큰 이유는 물 밑에 존재하는 땅인 해면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에는 크게 4가지의 하위 지역들이 있는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 보존 등이 필요한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가 이행되는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농림지역이 있고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도시화에 따라 그 결과 인위적으로 각종 지정된 여러 지역들이 생겨나고 이는 생태계의 파괴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댐 건설입니다. 급증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30여 개의 인공댐들이 우리나라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산림이 수몰되고 대규모의 자연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댐의 건설로 인해 안개의 일수가 늘어났으며 경기도 양평의 경우 팔당댐이 건설되고 난 뒤부터 남한 최고 강추위 지역이 되었고 여름에는 폭우가 내리고 겨울철에는 폭설이 쏟아지는 등 기후현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댐의 건설로 인해 부영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영양화란 하천과 호수에 영양소가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유입되어 물속 영양분이 많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애초에 자연 호수와 달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댐은 건설 당시부터 수많은 영양 물질들이 투입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물속에 서식하는 물속의 어종이 고급 어종에서 저급 어종으로 변질되어 수중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의 등장과 조성입니다. 산업단지는 각종 시설들의 편의성과 기능을 높이고 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교육, 체육, 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토지입니다. 산업단지는 기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의 편리성이 있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경감시켜줍니다. 또한 업종군의 군집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장의 집단적 배치를 통한 토지 이용률의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대폭 절감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및 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들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공업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태계 훼손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지 및 위락지의 개발입니다. 위락지라 함은 기쁨을 주는 땅이라는 뜻으로 관광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어떤 유흥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이 즐비한 지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 기준으로 국립공원 20곳, 도립공원 25곳, 그리고 관광지 227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위락시설, 도로, 호텔, 모텔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산림이 벌채되고 자연 파괴가 수반되었으며 이런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나 과다한 관광 인구로 인한 자연 훼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골프장의 건설입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그것이 안정화되면서 골프 인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1년 전국에 44개에 불과했던 골프장이 2013년도에 437개로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골프장의 건설은 막대한 산림 및 자연 파괴를 야기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농약 살포가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름에는 골프장으로 운영을 하던 산을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변모하여 운영을 합니다. 스키장을 운영할 시 인공적으로 만드는 눈 또한 막대한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골프장의 건설은 홍수와 가뭄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공기 중의 습도 유지 및 대기 정화 능력도 산림보다 훨씬 낮게 만들어 기후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태학적으로 열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대규모 간척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 바다의 수심이 낮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최적의 양식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을 정화하는 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강들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서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덩달아 따라온 육지로부터 온갖 오염물질들이 서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해에서 그렇다 할 적조 현상이라든지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갯벌이 가진 자정작용 때문입니다. 자정작용이라 하는 것은 자연 환경이 가진 자체 정화 능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갯벌은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환경유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주제인 농약의 사용과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매년 살포량 및 살포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화학 물질에는 저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매우 높은 등급의 위험성을 띠는 것이 농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해충의 천적과 여러 가지 이로운 곤충 및 생물들이 죽게 되는데 이런 곤충들을 새들이 다시 먹게 되고 이 반복을 통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 생명체들은 더 강력한 농약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태계에 지속적인 농약이 쌓이면서 독성 또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농약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데 편리를 위하여 사용한 농약의 결과가 인간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농부가 해충을 죽이기 위하여 농약을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다시 농약이 인간한테 가서 부작용을 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해작용이 어려운 농약인 DDT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잘 지적해준 책이 있는데 현재 화면에 보이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토양에 사용된 오염물질 DDT가 식물, 벌레, 새에 이르는 먹이사슬을 통해 수십만 배의 농도로 농축됨으로써 벌레와 야생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야 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풍자한 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은 이미 생태계의 파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생태계의 파괴를 전혀 없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차선책으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자연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개발 행위에 있어 각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A 생태 통로, B 어도가 있는데, 생태 통로에 같은 경우 아예 산을 다 파괴하여 도로를 내는 선택지로 가지 않고 일부만 밑을 지하를 뚫어서 위에는 동물들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올바른 경로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의한 악화의 방지, 즉 PSD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으며, 우리나라도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 번째, 생태계의 복원 및 보상 식재입니다. 아무리 보존에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현재와 같은 개발 행위가 계속된다면 생태계는 일방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복원 작업 또한 실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 경우 다른 대체 지역의 나무 및 기타 식생을 보상 식재하여 파괴된 생태계를 보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가능한 공간의 정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학교 외벽에 자라나는 덩쿨을 보실 수 있는데, 외관상으로도 자연 친화적이며 안정감을 주고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할 불편한 행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인 생태계 복원 및 보상 식재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번식, 방사입니다. 멸종위기 종이나 감소 추세에 있는 종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하며 번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종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식물은 194종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 생태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입니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논밭의 잡초 생태계까지 세밀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와 지식 없이는 생태계의 보존과 이용을 도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도시 및 근린공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 매년 산이나 하천, 바다로 가는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그 시설들의 약이 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이런 인위적인 공원 등에 흡수하여 자연 파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곱째, 규제 및 감시 기능의 강화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연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려면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가 필요하며,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덟째, 안내자를 동반한 탐방과 입장 인원 및 캠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 보존 지역에서는 반드시 안내자를 동반하도록 하며, 안내자를 동반하여
단체로 탐방하도록 하고 그 입장수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하천 호수로부터는 적어도 30m 이상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쳐야 하고 배설을 호수나 계곡으로부터 45m 이상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흙으로 덮어야 하는 이런 자연 환경 규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홉째, 시민의식의 향상 및 환경 교육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해 범국민적 계몽과 캠페인을 벌여야 하며 자연 보호 및 환경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보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 보조를 취해야만 지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표적 국제기관으로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자연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국제민간단체로서 각종 환경 보존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국가별 보존 전략을 수립하고 촉구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10계명 아닌 10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어쩜 하나같이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가 주 문제가 되는 것인지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과 자연은 도저히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인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편의성과 편리성을 위해 개발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환경 파괴로 되돌아온다는 알 수 없는 모순의 현실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규제와 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 생태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양심적으로 환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서 퀴즈를 풀어보시고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해 갯벌 8부의 영상을 보시고 새만금 간척 사업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문제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의 희망 영상을 보시고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의 문제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과 보전 방안에 대한 PPT였고 이로써 자연 생태계 보존에 대한